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에게 국회의원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겠다라고요. 어디 전태일 열사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오늘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단식 투쟁하시느라 못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오늘로 12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균 씨 어머님은 저희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한비 PD 부친과 예. 네, 김영균 어머님이 함께 단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야에서 협의를 거쳐서 의사 일정을 잡아서 법안을 이제 소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지나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런 단계들만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일정 또 내용에 있어서의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분위기상 그것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어서 일단 빨리 의사 일정을 잡고 과거에 그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제정했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네.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입법을 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의원님 제가 한 말에 굉장히 동의하시면서도 어깨가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또 기본을 지키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왜 매번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이렇게 좌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깊이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이번만큼은 또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위기가 민생을 흔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결단을 좀 진일보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 일에 생생경제도 응원할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한 발 두 발 더 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사실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고요. 요즘 지나가면서 문 닫은 가게들 보면 제 가게도 아닌데 가슴이 정말 무너집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의원님께서 직접 실태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올해 상반기 은행으로부터 빚을 낸 자영업자가 약 40만 명이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만 빚을 낸 자영업자가 정확하게는 38만 2천여 명 정도가 늘어서요. 네네. 이제 전체로 따지면 229만 명에 달하는 셈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은행권에서만 빚을 내신 게 아니고 전체 대출의 32% 정도는 이제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대출도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 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755조 1천억 원. 네. 지난해 말보다 거의 10.25% 증가한 건데요. 얼마나 이 빚을 내는 그 서민들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의원님은? 네, 일단 최근 5년간에 이 자영업자들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장 컸었던 게 2017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연간 증가율이 14.4%였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상반기만 하더라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증가율이 20%를 웃도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하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한 상황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그런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한 15조 원 정도 대출을 지원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이런 수치에 있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프닝에서 제 살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빚을 내서 일정 기간의 위기를 막는
막는다 해도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 빚이 언제 또 다시 더 큰 빚으로 엄습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은 금리가 낮은데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가계빚으로 고스란히 부담이 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말씀처럼 빚은 결국 빚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금융지원만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이자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금융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환 부담이 있는 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저는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는 너무 절실하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례로 영국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3월부터 영국에서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0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환산을 하면은 37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거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총 1,000만 원 넘는 자금을 이제 지원을 했고, 그게 끝난 다음부터는 또 3개월 동안 월별로 한 330만 원 정도 되는 추가 지원을 말하자면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지원을 했었던 이건 것이죠. 갚아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건 재정 지원인 그렇죠? 겁니다. 재정 금융이 지원이죠.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했었던 걸 들여다보면은 지난 3차 추경 당시에 이 새희망 자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영업자분들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거의 올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대상자 선별 문제가 또 같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금융 지원을 넘어서서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뭐 올해는 이제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 1월에서 3월 동안 이 3개월 정도를 이 소상공인분들한테 한 달에 대략 그 새희망 자금에 준하는 150만 원 정도를 석 달 동안 지원을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그 이번에 정부 새희망 자금의 지원 대상자가 291만 명이었었습니다. 네. 이게 전체 소상공인들의 86%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대략 300만 명 정도로 하고 이제 150만 원씩 석 달이니까 45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제 13조 5천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네. 이 정도는 이 현재의 어떤 불가피한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긴급하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좀 일단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재정을 어떻게 다른 이제 세원들로 충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뭐 특별재난연대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원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둘 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데 네. 무엇보다 지금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거는 한 300만 명 정도 범위를 정해서 150만 원을 석 달 동안. 네. 그렇게 하면 13조 5천억 원 정도 드는데 네. 이 돈은 일단 긴급으로 국채 발행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는 건데 그거 역시도 그 범위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네.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해도 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내년 예산에 있어서 네. 이미 어떤 이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지금 정부가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여기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해보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득이 좀 올랐거나 아니면 계속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이 재난 시기에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한 5%가량 추가로 부과를 해서 그거를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정도의 디자인인 것이고 이렇게 사회 연대를 통해서 좀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올랐거나 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 거죠. 세를 개인 받아야 둘 다. 되니까 이렇게. 네. 그 제안을 제가 이재용 전 소카 대표도 하는 걸 봤고, 네. 그리고 또 뭐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세요. 네, 네, 생각으로는 네. 좋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복지 제도들도 과거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었는데 그것들이 도입됐던 시기는 사실 지금처럼 어떤 비상한 재난 시기 혹은 전쟁이 끝난 직후 이런 때에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지원 방법이었었지만 우리가 굉장히 국민 경제가 어려우니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거다라고 네.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가 무너질 때는 늘 가장 강한 데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게 어려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 돕는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봤을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연습을 우리 사회가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런 아이디어를 논의를 좀 해보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개인이나 기업의 선한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사회 공동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관련 법안들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사회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근데 이제 계속하자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한 재난 시기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안을 내주셨고 또 하나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도 발의하셨어요. 네, 이건 맞아요. 어떤 걸까요? 요거는 이제 지난 9월에 국회에서 법이 한 차례 개정이 돼서 이런 감염병 같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일어날 시에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가동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사정,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에 30% 이상 감소하면 네. 임대료를 30% 감액하게 하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엑시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차라리 폐업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 감액이나 이런 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약 때문에 네. 폐업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그쵸, 생기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전에 150만 원 3개월을 하셨지만 사실 150만 원이면 월세도 못 내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따뜻하죠. 그 금액으로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지금 발의하셨는데 이거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네, 최근에 이제 임대료 관련된 여러 가지 진일보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모두가 잠시 멈춤하는데 왜 임대료는 멈추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조 원의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 임대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임대료 자체를 감면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들도 뭐 많은 측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의논할 수 없을까?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요. 괴로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사실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네네. 하는데 이런 법안들조차도 우리가 그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법안들도 현실적으로 내어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정액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인 걸로 보이는데 네. 정의당이나 뭐 여당이나 뭐 이런 다른 야당과의 지금 발의하신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도 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내셔가지고 이 임대료를 감액하는 법안을 이동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뭐, 기본소득당의 윤혜인 의원님도 비슷한 이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셔서 네네.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정의당에서 얘기를 했고, 당대표님께서도 계속 그런 이제 임대료를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6764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지 말고 무이자로 5년 동안 빌려주세요. 그 후에 원금 이자로 입금할게요.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러니까 무이자 대출 네, 말씀하셨고요. 무이자 대출. 5622님은 매출 오르면 임대료 더 줄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 이제 임대법 관련해서 네. 사실은 임대인들은 도대체 그럼 누가 생각해 주냐? 왜 정부에서는 임대인들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정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줄줄이 속출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모든 산업이 다 멈추는데 왜 임대업은 예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인 것이고 사실 이게 임대업자 분들께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는 결국은 생태계인 것이고 이 자영업 생태계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리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영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여전히 임대와 임차가 공존할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를 좀 마음 깊이 받아들여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사를 깎아야 하는 건 근로자나 임차인만은 아니니까요. 그쵸.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마음을 모은다, 함께 그렇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존과 상생을 네.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더 어떤 정책들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때다라는 네. 것이고 이 감염병 확산이 겨울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봄이 올 때까지 이 겨울을 나는 동안은 1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할 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단순히 임대료를 얼마 지원하는 걸 넘어서 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법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좀 폭넓게 어떤 선택지들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나 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셨으니까 내일 그 변창흠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제가 네. 관련된 이야기도 뭐 오프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이번에 그 김군 관련해서 발언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부적절한 말씀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판단하세요? 청문회에서의 앞으로의 결과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국민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게 되는 엄중한 역할이 있고 아무리 그 정책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안에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인간에 대한 귀중함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정책 역량은 전 굉장히 공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구의역 김군의 어떤 그런 참혹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개인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위험의 외주화 그런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질 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창흠 후보자께서 국민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굉장히 어떤 국민적인 실망 또 유족분들의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제대로 넘지 못한다면 과연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공감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들을 위한 특히 생생경제는 노동자와 근로자 자영업자분들 많이 들으셔서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 잘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